네, 이어서 2교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들 하시고 좀 휴식을 좀 하셨나요? 예, 좀 사이버 수업이니까요. 좀 여유 있게 보셨어도 좋고요. 또 다만 이제 급하신 일 하시면서라도 귀는 좀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좀 잘 귀담아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저희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 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의미들, 정의들, 미국이라든가 영국, 그 다음에 UN에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주장하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주요 법적 근거들은 어디에 있는지, 헌법에 그리고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기본법 안에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한 4년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부를 하시고 또 현장의 어떤 간접 경험들도 해보시고 또 직접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실습도 해보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좀 만나보셨을 거고요. 또 기관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일상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애 주기별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이 꼭 생기더라 하는 거죠. 아무리 건강하고 또는 아무리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뜻하지 않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요즘 같은 사회 환경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재난이나 재해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장마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곳이 많은데요. 그런 곳에서 사셨던 분들은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다양한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어떤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정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우리가 출산을 한다거나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기르는 중에 또 그다음에 실업 상황이 생긴다거나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겪어봤죠. 1980년대 후반에 90년대 후반에 IMF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겪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열심히 일했으나 뜻하지 않게 실업의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노령이 생긴다거나 또는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서 장애를 갖게 된다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벤트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과연 이럴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면 나는 어떻게 이 지금의 어떤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하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복지국가라고 하는 또 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은 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국가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서 연대적인 어떤 그 준비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놓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다양한 어떤 심리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어떤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의 법적 근거가 바로 헌법에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주요 국가들,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 또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어떤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 보장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들을 펼고 있는 곳이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정보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홍보 영상을 홈페이지에 가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또 그 주 업무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출발한 사회보장정보원은 2009년 출범 이래 다양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대한민국 복지 재정의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보장정보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해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이런 성과로 2014년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 7월 국민과 사회보장을 연결하는 든든한 희망의 다리가 되고자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 중심의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보건복지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항상 국민의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 모두가 필요한 복지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업무 처리 지원 시스템인 행복 이음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정부의 각종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 업무를 지원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전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바우처 카드로 제공하고 행복한 육아를 위한 보육 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정보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공공포털 복지로와 국민건강대표 포털 GLS의 운영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에게 사회보장의 든든한 다리가 되고자 복지에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지원합니다.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정보화와 정책 수립, 보건의료 정보 표준화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안전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체계적인 시스템별 전문 상담 서비스와 사용자 맞춤형의 전문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020년까지 차세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먼저 찾아가는 미래형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임병일입니다. 2015년 7월 새롭게 출범한 사회보장정보원은 맞춤형 복지,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있기에 사회보장정보원이 있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든든한 희망과 행복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국민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자, 여러분 함께 잘 보셨나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저희가 첫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하는 일부 기관인데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잘 현장에서 많이 쓰고 계시죠? 복지로라든가 행복위임이라든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GHealth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 4.0, 거의 정부 5.0 시대를 가게 되면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전자정부의 체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다양한 정보들, 복지에 대한 욕구라 이런 정보들이 우리나라의 전산에서 다 있어서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제공하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적정 연령들 같은 것들도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바우처나 카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본인이 확인하거나 신청하면 바로바로 즉시 전산에서 확인이 돼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외국 선진국들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잘 준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빠지지 않고 촘촘하게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할 줄 모르시고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저희가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또는 이웃분들을 만날 때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다 그러면 이런 보장 정책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소양들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입니다. 제3절 주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영국은 여러분 뭐 사회복지 역사나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도 계속 공부하셨습니다만 국가가 공동체로서의 어떤 책임을 천명한 것이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영국도 굉장히 오랜 시간 국가의 어떤 틀을 갖추어 가면서 그 산업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또는 사회의 변혁이 생기는 과정에서 변혁에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 또는 사회적 약자로서 남을 수 없는 신체적인 결함이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그 혜택들을 제공하기 시작을 한 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시기서부터 쭉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1945년 이전에는요, 영국도 주로 사회봉사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보장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까도 잠깐 첫 시간에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격적인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국가로서 국가의 모든 국민들에게 함께 공동 번영, 공동체 육성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뭐가 필요한 거냐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들을 의회에서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윌리엄 베버리지라고 하는 그분이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가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인 거죠. 아까 살펴보셨던 내용들은 그렇게 봤고요. 이때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즉 지금은 이제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어떤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어려움들, 기쁨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협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죠. 그래서 의무 지원제도, 의료나 실업, 퇴직급여를 결합하는 국가주도의 지원제도, 또 실업급여에 대한 것들을 최저생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을 좀 정했고요. 또 6개월이 지나면 제도 남용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업무나 훈련을 하는 경우에 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나 고용에 대한 어떤 지원 제도들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직장을 구한다거나 아니 그런 노력들을 또 전직을 위한 어떤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제공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서비스들이 바로 이때부터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되면서 이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생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정식 정책으로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영국에서는 1946년에는 국민보험법, 48년에는 국가원조법들을 만들게 되는 어떤 계기, 사회보장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금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사 보건제도가 NHS라고 하는 보건제도가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의 의사 선생님들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영국에서 오셨던 많은 교수님들이나 분들 말씀 여쭤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가까운 곳에 가서 감기가 걸린다 그러면 그냥 건강 상태 확인하고 이야기해보고 식생활은 어떤지 확인해보고 약을 주지 않는다 그러죠. 비타민C를 좀 더 먹으란다거나 야채를 더 먹으란다거나 운동을 좀 더 하셔야 된다거나 산책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을 쓰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하는 것으로 건강을 챙기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항생제나 이런 처방제 약들을 처방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 재정을 생각하고 또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접근에 있어서 우리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시작에서부터도 좀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영국은 사회적 안전을 위한 연금보험, 의료보험, 또 실업 및 장애 지원, 또 가족 수당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들을 한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보험을 기반으로 한 국민기초연금제도가 확립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소득 비례한 2층연금,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ILO에서도 노후 대비에 대한 공공부조제도, 또 국민 강제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또 3층으로 각 개개인이 사회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2층 연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저소득 근로자층에게 빈곤선 이상의 연금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2층 연금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담입니다만 요즘 영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물가도 뭐 엄청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영국으로 돌아가신 김종명 교수님 말씀이 물가도 굉장히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국가 내에서의 어떤 반대하는 또 그 브렉시트라든가 또 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미입국하거나 이민 오는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어떤 시각들도 많아지고 사회적인 어떤 혼란들은 국가 보장에 대한 제도들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국가의 분들이 서구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반대적인 어떤 소리들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제도들은 한번 정해지면 꾸준히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에 맞춰서 또는 안타깝지만 국가의 어떤 재정이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 그 부분들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에는 이제 연금에 대한 크레딧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또 다양한 법률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65세부터 그 다음에 여성은 60세부터 지급되던 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18년까지 여성의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고 연금의 고갈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게 겪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고 조금 더 납부하고 조금 덜 받는 아니면 조금 더 납부해서 조금 더 받는 지금 이제 40%에서 점점 그 수율을 올려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로 이렇게 영국에서부터도 비슷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연금 지급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남성은 뭐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여성까지도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는 기초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조정하려고 하는 계획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좀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민기초 노령연금을 지급을 하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것들도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생활 수준에 맞추어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고요. 연령도 좀 높여가기 위한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서구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도 비슷한 어떤 문제점들을 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영국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떤 사회보장 제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이 바로 이 국민보건서비스 NHS라고 하는 건데요. 살아가면서 질병에 대한 어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종합보건과 재활 서비스들을 국민한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게 1948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역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국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요. 전국적으로 진료의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서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1948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비용은 하락하는 반면에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보건 서비스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또 국민보건 서비스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현재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2011년에 영국에서도 개혁안을 만들고 국민보건 서비스 NHS에서의 부분적인 민영화 방안들을 제시를 해서 재정적인 문제나 이 보건 서비스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서비스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변화에 대한 목소리들 또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의 어떤 선진국 사례에서들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고민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요. 거주지를 벗어나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록 권한들을 좀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의료진과 간호사 인력들 증원하기 위한 노력도 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국민보건 서비스에 나타난 정부 재정 적자, 증가되는 요인들, 또 의료 서비스 품질 하락 문제로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또 민간에 대한 권한 이양, 이게 이제 민영화의 일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는 이것을 국가에서 표준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흔하게 처방받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차이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감기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감기는 보통 한 일주일 안에 거의 떨어지죠. 항생제도 먹고 다양한 약을 주셔서 먹는데 영국에서는 저도 간 것도 잠깐 간 것밖에 없어서 하는데 영국에서 생활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다른 어떤 지인분들 얘기는 약을 주지 않고 비타민이나 좀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비타민을 사 먹고 하면서 견디는 거여서 보통 한 열흘 2주 정도 감기가 걸렸다면 우리처럼 처방약 주고 주사 주고 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도 정부 재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주사약이랑 이런 부분들, 또 의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도 이런 어떤 서비스에 있어서의 표준을 변경함으로써 그런 노력들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가 서구 선진국의 외국의 사례 중에서 미국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자, 미국은 자유경제 체제 기반이었죠. 그래서 영국과는 또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들을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사회보장에 대한 것들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오랜 시간 연구가 보완되고 사회 변화에 맞추어 가면서 국가가
공동체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회보장 제도를 펼쳐왔다라고 하면 미국은 시장 경제 또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 기반이었기 때문에 건국에 대한 초기에서부터 사회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들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은 개인이 직접 해야 되거나 아니면 주변의 자선을 통해서 또는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역할들로 한정하고 정의해서 시행을 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구 유럽의 선진국과 이쪽 미국 사회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출발점이 다른 어떤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요, 1920년대 말에 경제 대공황을 겪었죠. 1차 대전 이후에.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경제에 대한 사이클들이 늘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변화의 요인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정치나 이런 세계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미국이 중동 국가와 전쟁을 일으켰고요. 또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와 어떤 영토 전쟁을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런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변화무쌍하죠. 우리나라도 뭐 주식값이 확 올랐다가 뭐 뚝 떨어진다고, 유가가 확 올랐다가 떨어진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 영향 때문에 경제가 뭐 굉장히 휘청휘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상하기 어렵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1920년대 말에 미국도 1차 대전이 끝나고 국가의 어떤 그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기 위한 SOC 사업들을 하게 되고요. 또 후보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댐들을 만들기도 하고, 미국의 다양한 어떤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곳에 연결하기 위한 도로들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이때 정부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이런 어떤 일들을 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935년에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재정들을 또는 경제 상황들을 또는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보장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미국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차 확대되어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죠. 그 린든이나 존슨 행정부 시절에는 의료보장 제도를 만들었고요. 즉 메디케어라고 하는 건데요. 또 노령자를 위한 의료보험 제도, 그리고 푸드 스탬프 등의 제도를 시행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버락 오바마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셔서 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험을 지향하는 오바마 케어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아까 여기 처음 말씀드린 자유경제 시장경제 체제의 기반이다 보니까 왜 개인의 건강을 국가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쟁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서 바로 오바마 케어 제도를 폐기한다라고 해서 지금도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어떤 많은 어떤 논쟁의 요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이 공공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사회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뭐 맹장 수술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이 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들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미국 사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